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전번에 그 세포의 어떤 세포와 관련해서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의 어떤 그 차이점, 그리고 세포 소기관 중에서 세포막의 역할, 그리고 이제 이 세포막은 반투막이기 때문에 삼투 현상을 통해서 물이 이동을 할 수가 있다고 했고요. 그 삼투 현상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 적혈구 같은 그러한 세포는 뭐 쭈글쭈글해지기도 하고 팽창해지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포막을 통해서요 물질이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고요. 채팅은 한 명도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할 부분이 231인가 232인가 232죠. 231은 했죠. 그래서 오늘 232가 될 거야. 문서 좀 공유하고 진도를 나가볼까 합니다. 잘 쫓아와 주시기 바라고. 변환이 잘 안 돼요. 어떻게 변환이 이렇게 안 되지? 됐네요. 맞네요. 이 생명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기로 할게요. 자, 그래서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 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화학 반응에서 생체 촉매가 관여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생체 촉매는 우리가 효소죠, 효소. 뭐 소화 효소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영양소를 섭취했을 때 그것들이 잘 소화 흡수돼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얻고, 그리고 그 에너지에 의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필요한 생체 촉매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죠? 생명 현상에서 생체 촉매인 효소, 엔자임, 효소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It can 설명할 수 있어요. Explain the role of enzymes, 효소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enzyme, role of enzyme, 효소의 역할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요. Which are biocatalysts in life phenomenon, 이 생명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명 현상에서 생체 촉매인 효소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어요. 효소. 그래서 어떤 효소들이 관여하는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효소가 뭐지? 촉매야, 촉매.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효소들. 이 효소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단백질 성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효소들이 생명 현상에 관여를 하는가 이걸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이제 이러한 효소들에 이용되는 사례를 발표할 수 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뭐 우리가 뭐 합성 세제에도 효소 성분이 들어 있고요. 또 뭐 산업 현장에서도 이제 효소들이 어떤 그 생성물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빨리 만들어내는데 역할을 또 할 수도 있고요. 자, 효소의 특성 비유하기 나와 있죠. 우리가 자동차를 우리가 운전하게 되면 이 터보 엔진이 굉장히 자동차를 빨리 달리게 할 수 있죠. 빠르게 달리게 할 수 있어요. 효소는 자동차의 터보 엔진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 왜냐하면 because 효소는 화학 반응이 더 빠르게 일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처럼 화학 반응을 빠르게 일어나게 하는 물질을 우리가 정촉매라고 그래요. 정촉매. 반대로 화학 반응을 느리게 하는 촉매를 부촉매라고 해요. 예를 들면 방부제. 이 빵에 들어있는, 특히 군인들이 먹는 빵은 방부제가 많이 들어있어야 돼. 군인들이 막 이제 훈련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투식량, 이 빵, 건빵 이런 것에 방부제가 많이 섞여 있어.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훈련 나가게 되면 거기서 밥을 해 먹을 수 없으니까 전투식량으로 이제 대체를 해야 되잖아. 그럼 전투식량이 상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지. 그럼 상하지 않게 만들려면 방부제를 많이 넣어야지. 썩지 않게. 이건 부촉매지. 부촉매. 그래서 효소는 우리가 다른 말로 생체 촉매라고 그래. 효소는 생체 촉매. 생명체 안에 들어있는 촉매. 생명체 안에 들어있는 촉매. 이것이 효소지. 엔자임, 효소. 자, 그러면 이제 물질 대사가 뭐냐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우리 몸은 화학 반응의 공장이야. 우리 몸은 지금도 계속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 우리 몸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생명체 내에서 물질이 어떤 분해되거나 또 새로 만들어지는 합성되는 모든 all chemical reaction,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해요. all chemical reaction, 이게 물질 대사다. 물질 대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요. 에너지를 흡수할 수도 있고 또 에너지를 방출할 수도 있어요. 에너지를 주변으로부터 흡수하면 흡열 반응이라고 하고 에너지를 주변으로 방출하면 발열 반응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볼까요? 그래서 물질 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동화작용, 이화작용으로 나눠. 물질 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화작용, 동화작용으로 크게 나눕니다. 물질 대사는. 그러면 이화작용은 포도당과 같은 고분자야. 이게 고분자, 상대적으로. 고분자를 상대적으로 작은 저분자로 만들어요. 상대적으로. 고분자를 저분자로 만들면서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하죠. 이걸 이화작용이라고 해요. 동화작용은 뭐냐? 동화작용은 이처럼 작은 저분자라고 그러지. 저분자. 상대적으로 이 저분자를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서 고분자로 만들죠. 이건 고분자. 이 저분자를 고분자로 만드는 화학 반응, 이건 동화작용이야. 그래서 대표적인 동화작용이 뭐가 있냐? 탄소 동화작용이 있죠. 탄소 동화작용은 우리가 다른 말로 세 글자로 줄이면 탄소 동화작용 6글자인데 이걸 세 글자로 줄여요.
세 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 광합성이라고 그래요. 광합성. 탄소 동화작용을 세 글자로 줄이면 광합성이다. 광합성은 주로 이제 녹색 식물이 이 뿌리로부터 흡수한 물과 공기 중에 CO2를 이용해서 그리고 태양빛 에너지를 흡수하면 이러한 물과 이산화탄소가 태양빛을 흡수하면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죠. 이와 같이 저분자를 고분자로 만드는 이러한 물질 대사를 동화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동화작용이 일어나려면 주변으로부터 반드시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돼.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이렇게 에너지를 흡수해서 고분자로 만드는 이러한 화학 반응을 동화작용이라고 하는데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이건 흡열 반응이라고 해요. 흡열 반응. 그러니까 동화작용은 무슨 반응이냐? 그러면 흡열 반응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이화작용은 무슨 반응이냐?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방출하죠. 주변에 에너지를 방출해요. 이거는 발열 반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열 반응이라 발열 반응 발열 엑소소믹 리액션 동화 이거는 흡열이니까 엔도소믹 리액션 이거 흡열 반응이에요. 흡열 옵섭션 흡열 반응 됐니? 자 그래서 또 하나 보시면 저분자 물질이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이처럼 고분자 물질이 돼요. 이걸 동화작용이라고 그러죠. 예? 물론 이때 촉매가 관여를 한다. 효소라는 촉매가. 또 고분자 물질이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방출해서 저분자 물질로 돼요. 이때도 촉매가 관여를 하는데 효소라는 촉매가 이걸 이화작용이라고 한다. 동화작용은 흡열 반응, 이화작용은 발열 반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 자, 대표적인 대표적인 동화작용이 탄소 동화작용이 있다고 그랬죠? 탄소 동화작용을 세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그랬지? 광합성이라고 그랬어요. 광합성 한번 보여줄까요? 이거야. 자, 뿌리로부터 흡수한 물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이제 더해지면서 그 다음에 여기 그죠? 여기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하게 되면 포도당하고 산소가 만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반응식이 이렇게 나왔네요. 6배의 CO2, 12배의 H2O, C6H12O6, 6배의 O2, 6배의 H2O. 물론 이제 6배의 H2를 쭉 넘기면 이게 없어지면서 여기에 6배의 H2O가 되겠죠. 그래서 이 탄소 동화작용은 대표적인 흡열 반응인데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거를 6으로 고칠게요. 이거 없애버리고 왜냐면 넘기면 마이너스 되니까 이거 없애버려도 돼요. 그러면 6배의 CO2, 6배의 H2O 빛 에너지 흡수하면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탄소 동화작용의 화학 반응식이다. 그래서 이제 좀 여유가 되면 이 정도 탄소 동화작용의 화학 반응식 정도는 암기하고 있어야지. 네? 알겠죠? 자, 다시 적어볼까요? 자, 오른쪽으로 가면 흡열 반응이죠. 왼쪽으로 가면 발열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자, 포토신세시스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레스피레이션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흡열 반응, 왼쪽으로 가면 발열 반응이라고 해요. 그러면 오른쪽 반응은 광합성이라고 그래요. 왼쪽으로 가는 반응을 호흡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반응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6배의 CO2, 6배의 H2O. 빛, 라이트를 받으면 C6H12O6, 슈가 포도당이 되고 6배의 O2, 옥시전이 된다.
이 정도 화학 반응식 정도는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예? 오른쪽으로 가는 걸 무슨 반응? 광합성. 왼쪽으로 가는 반응을 뭐라 그래? 호흡. 우리가 생물체들이 이제 영양소를 흡수하잖아. 포도당 같은 영양소를 흡수하면 산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CO2를 내뱉고 또 수증기, 물을 또 내보내는 거죠. 자, 오른쪽은 흡열 반응, 왼쪽은 발열 반응. 오른쪽은 광합성, 왼쪽은 호흡. 오케이? 이 정도 외워 주셔요. 자, 그러면 이제 흡열 반응의 에너지 관계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흡열 반응은 에너지 관계 그래프, 이거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관계 그래프는 자,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반응 물질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생성물이 갖는 에너지 값이 더 커지는 반응, 이게 흡열 반응의 진행에 따른 에너지 관계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흡열 반응의 그래프야. 그럼 발열 반응은 어떻게 그려야 되겠니, 친구들아? 낮아지게 그려야 됩니다. 발열 반응의 그래프를 한번 보여줄까요? 예? 어디 H가? 이건 그냥 무시해. 아직 이거 엔탈피 변화량인데 무시해. 이거 무시하고 이거 엔탈피를 하지 말고 그냥 에너지라고 그래. 에너지. 네, 그림만 봐. 자, 흡열 반응의 그래프 에너지 반응의 진행에 따른 에너지 관계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건 어느 반응이냐면 흡열 반응이라고 그래요. 흡열 반응. 자,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반응 물질이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서 생성물이 갖는 에너지가 커지는 반응, 흡열 반응의 그래프입니다. 오케이. 이건 무슨 반응의 그래프라고? 흡열 반응의 그래프다. 발열 반응의 그래프 한번 그려줄까? 이게 돼. 발열 반응의 그래프. 이렇게. 친구들. 자, 이렇게 가로축, 세로축, 가로축. 이게 돼. 자, 발열 반응을 그래프를 보여줄 거예요. 자, 여기 이 세로축 에너지 축이라고 이렇게 쓰시고 가로축을 반응의 진행이라고 써요. 반진, 반응의 진행이라고 쓰고 발열 반응은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반응 물질이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생성물이 갖는 에너지 값은 줄어드는 반응, 이것이 발열 반응의 에너지 관계 그래프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효소가 관여하는 생명 현상의 예를 볼까? 우리가 소화에도 효소가 관여를 하죠. 효소는 소화에도 쓰이고 있어요. 소화 효소의 작용으로 음식물 내 영양소가 작은 크기로 분해되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침에는 아밀라제는 효소가 있어요. 침에는 아밀라제는 효소가 있고 이건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합니다. 위액에는 펩신이라는 소화 효소가 있어요. 단백질을 펩톤으로 분해를 하죠. 간에서 나오는 소화액이 쓸개즙인데 이 쓸개즙은 지방의 소화를 돕고요. 이자에서 나오는 소화액은 이자액인데요. 이자액 속에는 트립신 또는 뭐 라이페이스, 아밀레이스, 말테이스 이러한 효소들이 있어요. 외울 필요 없고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먹으면 소화액에 효소가 들어있구나. 이 효소들이 음식물을 굉장히 빠르게 분해를 시켜서 잘게 쪼개서 우리 몸이 잘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구나. 우리 몸은 37도씨밖에 안 됨에도 이 소화효소의 작용으로 음식물이 빠르게 분해돼서 24시간 안에 전부 똥으로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소화효소가 없다면 우리가 밥 한 공기 먹는데 걸리는 시간이
완전히 소화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무려 100일이 넘는다고 해요. 효소가 없으면. 그런데 이 소화 효소가 있기 때문에 100일이 아니라 24시간 안에 다 잘게 쪼개져서 필요한 것들은 몸에 흡수되고 노폐물은 항문을 통해서 나와요. 오케이? 한번 보여주면 이렇게 이제 이 녹말을 갖다가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엿당으로 분해를 하고 엿당이 되면 좀 더 작은 이 엿당을 분해하는 효소 말타제가 포도당으로 분해를 한다. 이런 아밀라제나 말타제나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서 그 분비되는 소화 효소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안에 우리 음식물들이 다 소화돼서 항문을 통해서 배출될 수가 있어요. 또 단백질을 분해하는 펩신이라는 효소가 있고 단백질을 펩신이 펩톤으로 분해하죠. 이 펩톤을 다시 트립신이라는 효소가 펩티드로 분해하고요. 이 펩티드를 다시 작은 아미노산으로 펩티다제라는 효소가 있어요. 그래, 이러한 효소 덕분에 고분자 형태의 음식물이 저분자로 분해되면서 우리 몸에 잘 흡수돼 가지고 에너지가 나오게 된다. 오케이? 뭐 계속 뭐 나왔죠. 네. 자, 탄수화물의 분류: 단당류,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당류, 설탕, 메가당, 젖당. 이거 필요 없고요. 그냥 이거 필요 없고 다당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전분 뭐 이렇게 덱스트린,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한번 봤어요. 또 나왔네요. 치매는 아밀라제, 아밀레이스, 위에게는 펩신, 트립신, 라이페이스, 아밀레이스, 말테이스, 펩티데이스, 스쿠레이스, 락테이스 이러한 소화 효소들이 우리 몸 안에서 분비돼요. 그래서 이러한 소화 효소들이 다음과 같이 소화 작용을 해요. 녹말을 엿당으로, 단백질을 펩톤으로, 단백질을 펩톤으로, 지방을 지방산과 글리세롤, 녹말을 엿당으로, 엿당을 포도당으로, 엿당을 포도당으로, 펩틴을 아미노산, 설탕 포도당 과당으로, 젖당을 포도당 갈락토스로 이렇게 분해를 해서 우리 몸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또 24시간 안에 음식물이 다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온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의 온도가 36.5도씨임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낮으면 사실은 반응 속도가 느려요. 반응 속도가 느려야 원칙인데 근데 반응 속도가 빨라. 온도가 36.5도밖에 안 되면도 반응 속도가 빨라. 그 이유는 효소 때문에. 이러한 효소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혈액 응고에도 효소가 관여해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효소는 어떤 효소냐?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효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거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효소들이 이런 트롬보키나제라는 효소도 있고 또 이 트롬빈이라는 효소도 있고 프로트롬빈 그다음에 피브리노겐이라는 그러한 효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 혈액의 사실 응고 과정 요거는 그냥 1, 2, 3, 4, 5번 이렇게 해서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야. 생명원 시간, 생명원 과정에서 다루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고요. 혈액 응고에도 효소가 관여하는구나 라고 한 것을 알고 있으면 돼. 그렇죠. 근데 여유 있는 친구는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상처가 났어요. 자, 축구하다가 엎어졌어요. 엎어졌어. 그러면 혈액이 밖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혈소판이 파괴되겠죠. 그러면서 트롬보키나제라는 효소가 나옵니다. 이 혈소판 안에는 트롬보키나제라는 효소가 있어요. 이 트롬보키나제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칼슘 이가 양이온의 도움을 받아서
혈장 속의 프로트롬빈을 트롬빈으로 활성화시킵니다. 트롬빈은 혈장 속의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만들죠. 피브린은 혈구를 그물 속에 싸서 혈병을 만들어 응고를 하면서 이제 상처가 아물게 되죠. 이제 뭐 이런 과정은 생명과학 원시간에 쉽게 이렇게 이제 과정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예? 혈병이 뭐냐? 혈병은 혈액이 엉기면서 섬유소를 혈구를 싸고 만들어진 검붉은 덩어리죠. 그래서 이제 혈소판이 파괴되면 트롬보에키나제라는 효소가 나오고 이 트롬보에키나제는 프로트롬빈을 트롬빈으로 만들고 이 트롬빈은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만들어서 피브린을 만든 다음에 혈병, 혈떡을 만들죠. 예? 이 피브린은 적혈구와 백혈구로 영향을 받아서 혈병을 만든다. 이렇게 과정을 이제 생명과학 원시간에 배워요. 통합과학에서는 뭘 알고 있으면 돼? 통합과학에서 뭘 알고 있어야 돼? 그렇죠. 혈액이 응고하는데 효소가 관여하구나. 어떤 효소들? 뭐 트롬보에키나제라는 효소들, 또 프로트롬빈이라는 효소, 또 트롬빈이라는 효소, 피브리노겐이라는 효소, 또 피브린이라는 효소. 이러한 효소들이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구나 라는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걸 과정을 다 아는 거는 이제 생명과학 원시간에 또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혈액 응고에도 관여하고요. 이제 세 번째죠. 자, 아까 우리가 효소는 첫 번째 어디에 관여하죠? 소화. 또 효소는 두 번째 어디에 관여하죠? 혈액 응고. 그다음에 세 번째 효소는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을 또 만들어내죠. 효소의 작용으로 근육이라든가 뼈 등을 구성하는 성분을 만들어낸다. 몸의 구성 성분을 또 만들어내죠. 이 효소는. 알겠어요? 또 네 번째 중에 또 효소는 또 어떤 작용을 하죠? 해독 작용을 해요. 효소는 세포의 구성 성분을 손상시킬 수 있는, 예를 들면 과산화물, 과산화수. 우리 몸 안에 이제 과산화수소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간에서 간에 들어있는 효소가 있어요. 간에 들어있는 효소가 독성 물질을 분해하거나 독성이 약한 물질을 바꾸는 데 관여하고 있어요. 간에는 어떤 효소가 들어있는지 아니? 간. 우리 몸에 리버냐 루버냐? 간. 리버냐? 간이? 영어로 간을 뭐라고 하냐? 영어로. 리버? 간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 리버냐? 그럼 간에는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들어 있어요. 간에는. 그래서 네 번째 이렇게 효소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다섯 번째도 있나? 없구나. 자, 그래서 이제 간에 들어있는 그 카탈레이 효소 한번 보여줄까요? 뭐 그에도요. 간. 미스터 간이 어디 있니? 친구들, 미스터 간을 찾아야 돼요. 간. 간이 여기 있나요? 여기 있네요. 자, 이처럼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이 간에 들어있는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이러한 2배 H2O2라고 하는 이 독성 물질이 들어오면 이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물하고 산소로 분해를 시켜버리지. 카탈레이스는 어디에 들어있느냐? 간이나 감자즙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간이나 감자즙에 들어있는 이러한 카탈레이스가 독성 물질인 H2O2가 들어오면 이처럼 물로 산소로 분해를 해버린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에는 어떤 효소가 있다고?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탈레이스가 분해를 하면은 산소가 나온다 그랬죠 아까? 맞다 그래 친구들. 이렇게 요게 이제 어떤 과산화수소입니다. 산소가 나와요. 산소가. 이 산소는 꺼져가는 불씨를 어떻게 할까?
잘 타게 하겠죠? 그래서 요 실험하고 있어요, 지금. 요 실험. 여기에는 지금 시험관 A에 여기에 둘 다 과산화수소가 있어요. 근데 시험관 A는 생간 조각을 집어넣지 않았어요. B에는 생간 조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 생간 조각을 집어넣지 않는 A 시험관에는 산소가 안 나오겠지. 그러나 생간 조각을 넣은 B에는 산소가 발생하겠지. O2가 발생하면 여기에다 성냥불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되지? 살아나겠죠? 이런 실험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런 거하고 또 뭐를 알아보냐면 또 이런 걸 알아보는 거야, 실험이. 또 이제 시험관 AB에 과산화수소를 2ml를 더 넣어봤어요. 아까 2ml인데 또 넣었어요. 그래서 또 거기 2ml를 더 넣어봤더니 A에는 생간 조각이 없었잖아요. 아니, 생간 안 넣었잖아요. B에는 생간 조각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럼 생간 조각이 다 사용되어서 이제 2ml 넣으면 생간 조각이 다 사용됐기 때문에 산소가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 이 생간 조각에 들어있는 카탈레이스는 계속해서 과산화수소를 분해한다. 이런 의미지. 2ml 넣고 또 2ml 계속 해도 이 카탈레인 효소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과산화수소를 분해할 수 있다. 촉매라고 하는 이 카탈레이스는 없어지지 않고 다시 반복해서 사용되어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험이야. 자, 그래서 이 카탈레이스는 반응 과정에서 분해되거나 변화되지 않고 다시 반응을 촉매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네? 처음에 2ml 넣었어요. 그래서 기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촉매가 다 사용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또 2ml를 또 넣어봤더니 또 발생했어. 촉매는 계속해서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구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험이에요. 자, 아까 과정 2에서 발생한 기포는 뭐였냐면 시험관 B죠. B에는 산소 기체가 발생하죠. 산소, O2. 그리고 불씨를 대면 밝게 타는 걸 볼 수 있어요. A에는 성냥불을 타게 할 수 있을까? 없어요. A에는 없어요. B에만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험이 이렇게 되는 거야, 친구들. 한번 그려주면 이렇게 이제 시험관에 이렇게 가산화수소를 넣었어요. 여기다가 EH2O2를 넣었어요. A 시험관. 또 B 시험관에 가산화수소를 집어넣었어요. B 시험관에. 근데 여기에다는 생간 조각을 집어넣었어? 안 넣었어요. 여기다는 뭘 집어넣니? 생간 조각을 집어넣었어요. 이 생간 조각에는 어떤 효소가 들어있다고? 카탈레이스가 들어있어요. 그럼 여기도 그냥 EH2O2로 쓸게요. 우리가 이제 반응식을 쓰기 위해서. 그러면 집어넣으면 여기는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지만 여기는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야.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여기는 집어넣으면 이렇게 EH2O2가 카탈레이스에 의해서 EH2O하고 그 다음에 뭘로 변할까요? O2가 나온단 말이에요. 산소. O2 기체가. 그래서 이제 O2 기체가 나오는 걸 어떻게 확인하냐? 꺼져가는 성냥불 여기다 갖다 대. 그럼 홀 잘 타오르겠지. 알겠어요? 아까 카탈레 EH2O2 몇 미리 넣었죠? 2미리 넣었죠? 2미리 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실험이 다 끝났어.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다가 또 추가로 EH2O2 몇 미리를 집어넣어서 2미리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이 카탈레이스가 이제 첫 번째 2미리 넣었을 때 다
반응을 해버렸다면 이 EH2O2가 분해가 안 되겠지. 근데 추가로 1mm를 넣었음에도 또 이런 반응이 일어나. 그러니까 카탈레이스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또 집어넣어도 2mm를 또 집어넣어도 계속해서 O2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의 실험이야. 알겠냐? 자, 그래서 이 10 정도는 좀 외워둬라. 자, 이와 같이 독성 물질, 과산화수 EH2O2를 카탈레이스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걸 계속해서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이 카탈레이스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O2를 생성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반응식 정도는 외워둬야 돼. 요 반응식. 알겠지? 자, 반응이 끝난 시험과 비해 과산화수소를 또 첨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기포가 발생하였으므로 카탈레이스는 남아서 다시 사용된다는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효소는 반응 과정에서 분해되거나 변하지 않고 다시 반응을 촉매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속해서 여기 2mm를 계속 넣어도 이 카탈레이스가 넣어준 쪽쪽 O2를 생성해낼 수 있어요. 알겠지? 그러면 이러한 효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좀 알아둬야 할 게 있어요. 자, 봐봐. 지금 이걸 한번 선생님이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알겠습니까? 자, 요게 이제 반응 물질이에요. 요게 생성 물질이에요. 반응 물질의 에너지가 커요. 생성 물질의 에너지는 작아요. 이건 무슨 반응이지? 발열 반응입니다. 발열 반응. 그러면 발열 반응인데 이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기 위해서 이 넘어야 할 에너지 언덕이 있어요. 이 에너지 언덕. 이 에너지 언덕을 효소를 사용하면 에너지 언덕을 낮춰줘요. 이게 정촉매인 효소의 특징이야. 넘어야 할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에너지 언덕을 낮춰주는 물질, 이게 효소, 생체 촉매인 효소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에너지 언덕이 있어요. 그 에너지 언덕을 낮추어주는 물질이 뭐다고? 효소다라고 하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열 반응이든 흡열 반응이든 넘어야 할 에너지 언덕을 유식한 말로 뭐라는지 아네? 활성화 에너지라고 그래요. 넘어야 할 에너지 언덕을 유식한 말로 활성화 에너지야. 박성화가 아니라, 박성화는 축구선수고, 활성화 에너지를 넘어야 에너지 언덕을 낮추어서 이걸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줘. 반응 속도, 리액션 레이트를 패스트하게 해주는 그런 물질을 효소라고 해. 효소. 알겠니? 그래서 이제 효소는 정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효소들은 정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알아주셔야 되겠어요. 포지티브 캐탈리스트. 부촉매는 방부제가 부촉매야. 방부제.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해줘. 그건 넘어야 에너지 언덕을 높여버려.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느리지.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기 위해서 넘어야 에너지 언덕을 낮추면 포지티브 캐탈리스트 정촉매 역할을 하지. 효소는 정촉매 역할을 하지. 효소는 정촉매 역할. 방부제는 부촉매 역할을 하겠지. 오케이? 자, 넘어야 에너지 언덕을 뭐라 한다고? 활성화 에너지라고 그래. 활성화 에너지. 액티베이션 에너지 with enzyme, 효소와 함께 활성화 에너지다. 리액션 without enzyme, 이 효소가 없는 상태의 반응 경로가 이렇게 된다면 넘어야 할 에너지 언덕을 낮추죠. 이렇게 낮추어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패스트하게 해주는 물질이 효소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효소는 이렇게 뭐 우리 몸 안에서 반응 속도를 꼭 우리 몸 안에서만 그 역할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또 보여주겠어요. 식품 산업에서도 효소가 이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치즈를 만들 때 그 우유가 잘 엉겨 붙게 만드는 응류 효소가 있고, 고기를 연하게 하기 위해서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고, 과즙 음료에 펙틴 분해 효소를 넣어 과즙을 투명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식품 산업에서도 효소가 이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약품 산업에서도 효소가 이용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혈당 측정기 끝에 포도당의 산화 효소가 있어서 혈액에 묻었을 때 포도당이 산화하면서 전류가 발생하고, 이 전류의 세기를 이용해서 혈당이 높으냐 낮으냐를 측정한다는 거죠. 또는 혈전 용해제가 있어요. 혈전, 피떡이죠. 피떡이 혈관을 막으면 뇌출혈, 그 다음에 심장출혈? 아니, 심장출혈을 뭐라고 그러냐? 심혈, 어떤 그 출혈이 생겨요. 피떡이 혈전. 그래서 혈전, 피떡이 이 용해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막 뇌졸중 있는 친구들 있잖아. 막 앰뷸런스 와서 삐뽀삐뽀 싣고 가잖아. 그럼 빨리 이제 그 혈관에 있는 혈액이 잘 흐르도록 혈전을 없애줘야 돼. 혈전을 없애주기 위해서 혈전 용해제를 투여를 하지. 근데 혈전 용해제의 단점은 이제 혈관도 막 부식시켜버려. 그러니까 소량껏 혈전 분해 요소가 들어있어 혈액 순환이 잘 일어나도록 만들어지죠. 혈전 용해제. 또 소화제는 아밀레이스 단백질 요소가 있어서 음식물 속의 녹말과 단백질을 분해한다. 이처럼 뭐 산업 현장 또는 의약품 등등, 그리고 또 뭐 이것만 있느냐? 일상생활에 효소가 이용되고 있어요. 배즙, 키즙에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죠. 식혜를 만들 때 아밀라이스를 이용해서 밥 속에 녹말을 분해하죠. 돼지고기 먹을 때 새우젓과 함께 먹으면 새우젓의 단백질 분해 효소와 지방 분해 효소가 소화를 돕죠. 돼지고기 혹시 보쌈 먹어봤나? 보쌈? 먹을 때 새우젓 같이 먹어봤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합성 세제 있잖아요. 합성 세제에도 효소가 들어있어서 이 세탁물에 찌든 때를 잘 또 분해할 수도 있어요. 등등. 그 다음에 이런 그 폐수 처리에도 폐수가 잘 분해될 수 있도록 여기 어떤 효소가 들어가고, 발효식품에도 효소가 들어가 있고, 세제 및 치약에도 이 찌든 때를 잘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들어가요. 실생활에 과학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정리.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하네. 물질 대사. 물질 대사.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통해서 물질을 분해하거나 합성하여 생명 시스템을 유지한다는 것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효소는 생체 촉매이면서 정촉매이다. 효소는 넘어야 할 에너지 언덕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화학 반응을 빠르게 해준다. 촉진한다. 효소는 특정 반응물과 결합하여 촉매작용을 하며 반응 과정에서 변하지 않고 과산화수소가 계속 들어와도 계속 촉매작용을 반복할 수 있다. 알겠냐? 자, 그 다음에 and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생체 촉매인 효소가 관여하기 때문에 우리 몸 안의 온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36.5도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음식물을 먹게 되면 24시간에 빠르게 분해할 수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아까 전번에 말했던 세포막의 구조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학습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더 또 가르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또 추가해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늘 배운 거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잘 또